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2분기 이후에 얀센과 화이자 백신 1,6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손님은 10만 원 이하,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정동진 등 관광 명소도 당분간 폐쇄됩니다. 영국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두 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여행객이 감염돼 영국에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영국 보건당국에 신청했습니다. 또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모더나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가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 현명한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잠시 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인 얀센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600만 명 분량에 대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 분량이 더 많은 600만 명 분량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 분량을 계약하고 일단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안으로 앞당기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분이 더 많은 총 600만 명분을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을 계약하고 일단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옵니다. 아울러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입니다.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실제로 안전한지, 효과는 충분한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 식당에 모여 밥을 먹을 수 없는 내용의 강력한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이지 않는 것은 권고사항이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이런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식당을 이용하면 손님은 10만 원 이하,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사람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은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숙박시설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고 전국의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예배 등 정규 종교 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며 그 밖에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으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면서 사망자까지 급증하자 정부가 중환자를 치료할 거점 전담병원 확대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 8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거점 전담병원은 전체 병상의 3분의 1 이상을 비워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운영하고 이 중 15개 이상은 중환자나 준중환자에 배분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전담병상 820개가 목표라며 24일 기준 326개를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내년 1월 초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담병원에 시설과 장비 비용 70%를 우선 지급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빠르게 병상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며 국가의료 위기 선언을 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상황은 의료계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의료진은 피로 누적과 병상 확보 어려움, 중환자 치료와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수적 손상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코로나19 치료에만 몰두하면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2월 현재 지난해와 비교해 초과 사망률은 6% 상승했는데 이는 연간 2만 명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코로나19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간접 사망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의료 역량이 집중돼 초과 사망률이 지난해보다 6% 상승했다는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근거 없는 발표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통계청 자료를 볼 때 10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초과 사망률은 3%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초과 사망은 예상 사망자에 대한 실제 사망자 비율인데 의협이 이 같은 개념을 적용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 초과 사망률도 지난해보다 3% 늘었다는 단순 개념이 아니라며 인구 고령화와 날씨 등 다른 조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남아공에 다녀온 사람들이 옮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는 별개인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확인됐다고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여행객 2명이 감염돼 영국에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highly concerning because it is yet more transmissible and it appears to have mutated further than the new variant that's been discovered in the UK. 맷 행콕 장관은 이에 따라 남아공에 대한 여행 제한과 함께 최근 14일 이내 남아공을 다녀왔거나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앞서 지난 18일 과학자들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각각 처음 발견된 이들 두 개의 변이 바이러스는 서로 유사하지만 따로 진화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공중보건의학 전문가는 이들 변이 바이러스 역시 새로 개발된 백신에 의해 통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re's strong evidence that it will work because the vaccine produces a strong immune response and it's broad and it acts against lots of variation in the virus. 한편 행콕 장관은 서식스와 햄프셔 등 잉글랜드 동부와 남동부 여러 지역이 코로나19 대응 4단계로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600만 명이 추가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영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전체 자료를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승인은 규제청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8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영국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하고 이달 8일부터 대규모 접종에 들어가 지금까지 약 50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억 회분을 주문한 상태로 400만 회분은 보건당국의 승인 결정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승인을 받으면 한 주에 수백만 회 접종이 가능해지고 내년 3월까지는 2천만 명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동원해 화이자의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계약하면서 내년 7월 말까지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모더나 백신을 사용 승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를 통해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최소 7천만 회분을 포함해 7월 말까지 1억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화이자와 기존 1억 회분을 포함해 모두 2억 회분을 계약한 셈입니다. 여기에 모더나 백신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억 회분씩 인도받기로 계약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내년 7월까지 확보한 백신은 모두 4억 회분입니다. 이는 2번씩 접종하는 것을 고려하면 모두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추가 구매로 내년 6월까지 원하는 미국인 모두에게 접종할 충분한 물량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Now that Health Canada has approved the Moderna vaccine, we have the green light to start rolling it out across the country. The first doses of our guaranteed 40 million dose order from Moderna will arrive in the coming days. 이에 따라 캐나다도 미국에 이어 두 가지 백신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성인 인구 3분의 2인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이 자국 최대 명절인 내년 2월 춘제를 앞두고 5천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방침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정부는 춘제가 시작되는 내년 2월 10일 전까지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필수 인원 5천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기로 하고 국민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시노백과 시노팜의 3상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의료진 등에 응급 접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승인을 통해 내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의료 종사자와 고령자를 우선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2월부터 3단계에 걸쳐 약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접종 대상 1순위는 의사와 약사, 보건소 직원, 구급대원 등 의료 종사자 약 400만 명이 포함되고 2순위는 65세 이상 고령자 약 3,600만 명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며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비판이 강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2분기부터 얀센과 화이자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1,00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말에 따르면 다음 주 1,000명에서 1,200명이 예상된다고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일 이후로 약 2주 동안 1,000명대 안팎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정은경 청장이 예견한 것처럼 1,000명을 넘어서 1,200명까지 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12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임시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또 고위험 시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나 아니면 식당 이용 금지 등의 어떤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다음 주에는 다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전망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추가적인 방역 조치 중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를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익명검사 중 양성 비율은 접촉자 진단검사 대비 크게 낮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결과고 이러한 양성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접촉자 역학조사에서는 놓칠 수 있는 이런 숨은 감염자를 찾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행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만큼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다음 주 정도는 좀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확진자의 70%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 조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하시는 5인 이상 식당 이용 금지나 사적 모임 금지는 실제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인 10인 이상보다는 더 강화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계속 노출이 되는 이런 환경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5인 이상 집합금지 그 자체보다는 정부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했는데 추석 연휴 때 이러한 어떤 경각심을 크게 높이면서 실제로 효과를 어느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대기하다 보면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커지는데요. 대기할 때 주의할 점 있다면 짚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감염될 확률은 크게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 장시간 기다리시는 경우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코로나19는 감염원과의 어떤 감염 가능성 있는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사람과의 어떤 충분한 거리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히 대기 중에 일행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 때문에 기침을 하시는 이런 행위들은 삼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병상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는데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승인이 날 경우에는 이런 위중증 환자로 악화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자체가 경증이나 중증도의 환자에게 적용을 하도록 지금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승인된다라는 얘기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효능이 정말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경증 환자나 중등도 환자에게 어떤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첨언을 좀 더 드리자면 셀트리온의 임상시험, 특히 해외 임상시험은 주로 루마니아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제약사 측에서 언급하는 중간 결과에 따르면 한 4, 5일 만에 체내 바이러스를 소멸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적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유사한 효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현재의 이러한 위중증 환자로 발전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크게 부담을 주는 거는 굉장히 완화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얀센 또 화이자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화이자 백신은 내년 3분기에 들여올 예정인데요. 너무 늦은 거는 아닐지 우려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백신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얀센 같은 경우에는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었고요. 일단 해외 주요 소식통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1월에는 미국 FDA 승인 신청 절차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승인이 난다라고 해도 충분한 공급 물량을 만들어내려면 일정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2분기 정도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예. 가급적이면 공급 시점을 2분기 초반에 이루어지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2분기가 넘지 않는 시점에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리 늦은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내년 하반기로 원래 예상은 좀 했었고요.
그게 3분기일지 4분기일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계약 체결이 3분기로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점은 다행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예. 정부에서 또 내년 2분기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지 늦은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앞당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2개가 확인됐는데 추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벽이 생기면 이를 회피하는 기전을 통해서 변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영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 2가지 이외에도 과거에 G형 같은 경우도 변이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백신 접종 후에는 그 백신 자체를 장벽으로 느끼면서 회피하는 그런 변이주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이후에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를 추월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와 40대에서 소득에 비해 부채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가계빚 비율은 101.1%로 1년 전보다 7.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GDP 대비 가계빚 비율이 100%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3분기 가계빚 규모는 1,682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 늘어난 반면 명목 GDP는 0.4% 는 데 그쳤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더디게 늘어난 데 비해 코로나19 충격과 비투 연끌로 가계빚이 급속도로 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나타내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빚 비율도 1년 전에 비해 10.7% 상승한 171.3%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60대 이상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상승 속도는 40대와 30대 이하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 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각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출도 3분기 말 기준으로 1,332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1,153조 원보다 15.5%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년 기업의 부도확률이 13년 만에 최대치인 0.2%포인트 가까이 상승해 1.5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 빚이 1년 사이에 급속하게 불면서 가계와 기업의 빚을 합칠 경우 명목 국내 총생산 GDP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생수나 음료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의 라벨을 떼서 버리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25일부터 전국 대부분 아파트에서 시행됩니다.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실 텐데요. 화면 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헹궈서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업체가 쉽게 뗄 수 있도록 라벨을 만드는 추세고요. 최대한 부피를 줄인 뒤 뚜껑을 닫은 상태로 색깔 있는 페트병이나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분리배출 의무화 대상, 전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 투명 페트병은 티셔츠나 가방, 화장품 용기 같은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티셔츠를 만들 때 500ml 12병, 긴팔 재킷은 500ml 약 32병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폐페트병 10만 톤을 재활용하면 약 4,2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 배달 주문하거나 포장해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재활용품도 급증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나 늘었습니다. 늘어난 만큼 잘 처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6월 많은 보도가 이어진 경기도 평택시의 쓰레기산 모습입니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재활용 단가는 떨어지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늘어나니 폐기하겠다며 돈만 받고는 무단으로 방치한 건데요. 지난해 2월까지 쌓아둔 양만 2만 3천 톤, 허가된 양의 40배가 넘습니다. 단속을 피하려 공무원에게 뒷돈까지 건넸습니다. 실제 폐플라스틱 단가, 최근 조금 회복세를 보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폐플라스틱 가격 자체가 하락했고 코로나 와중에 수출에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물질까지 분류해야 하니 더 쉽지 않습니다. 음료는 텀블러, 음식 포장은 휴대용 용기에, 물론 이렇게 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유인책도 필요하겠고요. 일회용품 배출을 줄이고 잘 버리고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작은 실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 16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결핵 환자 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왔지만 결핵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 있어 취약계층의 결핵 발견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실제로 국가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가 해마다 12,000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57%만이 확진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합병원과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별개로 내년부터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결핵 검진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후 14일에서 35일 어린아이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신설하는 등 국가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내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일에서 35일 기간 중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성당과 교회의 성탄 미사와 예배는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성탄절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성탄의 참뜻을 기리고 이웃을 돕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든 캐롤 음원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조용히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인파가 붐볐던 이곳,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성탄 행사와 미사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다들 힘든 상태여가지고 마음이 많이 안 좋은데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의 성탄 미사가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웃돕기 부스 옆에 설치된 성탄 구유도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상징하는 형태의 조형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지요. 정확하게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개신교 교회들도 성탄을 맞는 분위기는 천주교와 비슷합니다. 대면 행사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사상 첫 비대면 성탄 예배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산이 성탄 행사를 막고 있지만 예수 탄생의 참뜻을 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나눔 행사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마음으로라도 돌봐주는, 협조하는.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캐럴과 함께 성탄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년 반 만에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과 정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염한웅입니다. 네, 오랜만에 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네, 국가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맞아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선 민간과 정부가 합쳐서 국가연구개발에 이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러한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에서 저희가 세계에서 5번째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 투입이 있는 거고, 예. 최소한 투입 면에서 저희가 정말 세계적인 연구개발 강국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기업과 이것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국가가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전략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5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 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 있습니다. 선도 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 역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 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강조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백신 개발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 자문회에서 주로 이번에 자문드린 내용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100조 원이고 그중에 80조 원 정도를 기업이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의 역량이 대단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민간하고 정부가 그 역할이 훨씬 더 지금보다 분명해져야 된다. 즉 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훨씬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백신이나 감염병, 미세먼지 분야 이런 분야들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반도체, IT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하는 그런 투자하는 전략에서 조금 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전략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특히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감염병 백신 분야 이런 분야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자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효율이란 말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이고요. 효율이라는 것은 돈이 적든 많든 항상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얼만큼 더 효과가 나오도록 쓰느냐, 효과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민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정부가 다 투자하는 걸 통해서는 투자가 중복이 되고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게 과감하게 맡기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는 정부가 더 과감하게 지금보다 투자하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 또 예산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인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가 연구개발 투자 전체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80%, 그러니까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점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같은 유인책들이고요. 네. 또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성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고요. 또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연구개발에 한번 실패해도 그것을 다시 다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이어달리기가 가능한 그러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개발했으면 그것을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정부가 처음에 유도해주는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정부가 조달을 통해서 그 상품을 구매해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예. 이어 달리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제도적으로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 등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 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R&D 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사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미세먼지 또 기후변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요. 민간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위한 연구에서는 정부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우선 관련 그렇습니다.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 감염병이나 백신 분야,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들은 네.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민간에서 투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반도체, IT, 조선업, 화공 이런 모든 주요 산업에 대한 R&D를 정부가 다 나서서 투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 국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R&D 분야의 예산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네. 그것이 전체 R&D 27조 원이나 이르는 전체 R&D 예산의 6%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최소한 2025년까지 3배 6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늘리자라는 것들 이번에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부의장님께서는 연구 개발에서 공공 연구의 중요성을 평소에도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 연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민간에서 하는 투자들은 민간이 회사죠,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 활동이고요. 그 민간 기업이 상품화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공 분야인데 대기 환경 분야라든가 미세먼지 관련이 되는 거죠. 공중 보건 분야. 그러면 감염병 관련된 것이고요. 치료제, 백신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고요. 폐기물 문제, 자원 재활용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기후 변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고 민간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역량이 높아져야 된다.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돼야 된다. 정부의 투자가 집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감염병이 오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백신을 빨리빨리 개발해낼 수 있고 그런 역량이 갖춰지는 거겠죠.
예, 말씀하신 기후변화나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들은요, 여러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들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연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분야만 해도 감염병 백신에 관련돼서 복지부에서 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에서도 많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부처에 걸쳐서 이 사업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책임이 분산이 되고 그 방향성이 서로 이렇게 잘 결맞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나타났고요. 그래서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난 20년간 얘기를 해왔지만 그 부처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잘 안 되는 부처 간의 협력을 계속 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여러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하더라도 어떤 책임지는 부처, 그것을 제가 책임 부처라고 부르겠는데 예. 그 책임지는 부처는 딱 하나가 있어서 그 부처가 타 부처에서 하는 관련된 사업들도 그 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지시라. 또 여러 연구기관이 나눠서 하더라도 어떤 책임 연구기관이 하나가 있어서 그 연구기관이 타 연구기관에서 하는 연구까지 아울러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예.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민간이나 정부에서 이뤄낸 연구 성과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규제 혁신 그리고 세밀한 규제 설계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있습니까? 네.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규제에 부딪혀서 규제를 생각하면 그 규제를 뚫고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우리가 문제를 겪었고요. 예. 그래서 어떠한 연구 개발을 정부가 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할 때는 이미 그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규제에 맞닥뜨릴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는 그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이것이 상품이 실제로 개발이 되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런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개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자. 사전에 규제 해소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자.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기획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이제 정부가 길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규제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이런 그 생각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우리나라의 그 AI 개발 분야 그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가 됐고요. 지금 이미 3년 전부터 저희가 굉장히 그 큰 규모의 AI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예산이 증가됐고요. 올해에도 약 20여 % 정도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정부가 가장 많은 그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백신이나 백신 개발이나 감염병,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중요해질 텐데 이런 분야의 그 연구 개발 투자가 소홀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동안 좀 소홀해왔던 공공 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부의장님께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를 이끌고 계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변화했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또 남은 과제로는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현 정부를 저희가 이제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제 정부는 기초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공공 분야에 또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여태까지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과기 정책을 잘 수립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소부장 사태라든가 지금의 현재의 감염병 사태와 같이 국가적인 규모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커다란 위기를 저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위기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또 배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커다란 위기들이 앞으로 계속 올 거라는 가정하에 좀 더 과학이 정책의 큰 틀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정부가 출범할 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것을 또 배웠고 그것이 정부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자세한 말씀 들어봤는데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이 같은 투자와 노력이 우리 미래를 여는 더 큰 성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의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고감도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변 검사로 20분 만에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키스트 이관희 박사팀은 소변에 극미량으로 들어있는 전립선암 인자 4개를 측정할 수 있는 초고감도 센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 여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이 분석법으로 전립선암 환자와 전립선 비대증 환자 등의 소변 76개를 검사한 결과 진단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페로브스카이트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발광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실리콘 기반 고분자를 활용해 페로브스카이트 입자를 완전히 감싸는 캡슐을 개발해 페로브스카이트의 발광 안정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페로브스카이트가 높은 온도와 수분에 취약해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섭씨 85도와 습도 85% 환경에서도 원래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당 음료를 즐겨 마시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쇠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당 음료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노인은 전혀 마시지 않는 노인보다 노쇠 위험이 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쇠는 외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생리적 여력이 줄어드는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자극 스트레스와 신체 변화에 매우 취약해져 질병이 쉽게 발생하고 악화합니다. 소행성이나 운석이 달 표면에 떨어져 생긴 달 충돌구가 새롭게 10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중국 지린대 연구팀은 첨단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달 궤도 위성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달 표면에서 10만 9,956개에 달하는 충돌구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충돌구 수는 기존의 국제천문연맹이 공인한 달 충돌구 수 개수의 약 12배에 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성탄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리는 조용하고 성탄 행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요. 그래도 온라인 상금과 비대면 기부가 이어지는 등 이웃을 위하는 마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 올겨울, 이번 성탄절은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닿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